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차 시험 다 보셨죠? 본 강의는 이 감정평가 이론 총론 첫 번째 강의고요. 첫 시간에는 이론에 관한 거, 개괄적인 걸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학원론 배운 거에서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다들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식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어렵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라고 치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사실 극히 극한의 이 비율을 들면, 진짜 엄청 끝에 있는 비율을 들게 되면 사실 아랍어 시험이 나와도 확률상 20점이 나옵니다. 진짜 아랍어 시험이 나와도 20점이 나와요. 근데 이거 빵점이죠. 빵점이죠. 압도적으로 어렵게 되고, 주관식이니까 더 실력 이런 게 되게 주관적이고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관식만큼 객관적인 게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빨리 붙어 나가요. 그죠? 그러면 누가 먼저 붙어 나가느냐를 따지고 보면,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빨리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부한 순서대로 나간다 했으면 장수생이라던가 단연차라는 말은 없었겠죠. 결국에 그 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해 가장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 200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관식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객관식을 공부하는 시험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주관식을 바라보는 시험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계속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좀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 문제를 작성한 틀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막 조급하게 안 하셔도 어차피 나중엔 다 하시게 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목차 잡고 내용 쓰는 게 답니다, 결국에.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200명을,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고 쳐봐요. 올해 200명이라는 감정평가사를 뽑을 건데, 어떤 기준에서 뽑을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제일 좋겠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차분히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보면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스펙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순환 논리 모순이 생기죠. 스펙, 직업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본다? 말이 안 되죠.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합당하면 뽑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시험인 감정평가사의 2차 시험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200명 뽑을 건데 200명 뽑는 기준이 되는 과목이 3개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요. 앞에 거 뺄게요.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일렬로 세워서 200명을 뽑는다, 이런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하나씩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는 200명인데 20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겠죠. 최소 인원 200명이니까. 두 번째로는 다만 여기서 다 40점 이상을 나와야 된다. 하나라도 40점 미만 있으면 떨어뜨린다라는 게임의 룰로 추가를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크게 요 세 가지 룰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할 이론, 첫 시간인 이론은 어떤 놈이냐를 보게 되면, 결국 얘도 근본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론만 보자고요. 이론을 관통하는, 이론을 답안지 잘 쓰는 그런 한 문장의 단어만 보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가 되게 중요하겠죠. 당신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평가사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한다? 원래 대화를 해보거나 진짜 길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글로 답해주면 그만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네가 물어본 게 못 알아. 난 알고 있다. 네가 물어본 게 일단 뭔지는 알아. 그래서 중요해진 게 의의가 됩니다. 혹은 법상 정의가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논리적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목차화가 돼서 나타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물어본 건 이건데 나는 이렇게 답변할 거야. 그리고 답변의 결과는 이러해. 해서 바로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압도적으로 암기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론을 쉽게 말씀드리면 의의랑 목차랑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에 관한 모든 걸 다 이론에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막말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지금 한국외국학원 이 강의실 안에서도 문제 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 다 전반적으로 내면 돼요. 제가 막말로 출제위원 분들이 아침에 출제하러 가다가 라디오에서 오늘 라디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주택담보대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물어봐야겠다.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금리를 보고 부동산 시장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나는 수요 공급으로 대답할 거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로 대답할 거야. 목차 짜놓고 아파트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출제원이 물어볼 방금 말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기출은 항상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에 물어보는 이 질문들, 이 질문들은 결국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끝. 감정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건 4개 뭐다? 첫 번째 기출문제. 옛날에 뭘 물어봤지? 이번에 뭐 물어봤는데 난 네가 말하는 거 뭔지 알고 있고 구조를 짠 다음에 내용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종종 난 글쓰기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글쓰기 연습 조금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소소하게. 그냥 내가 말하려는 걸 글로 옮기면 되는데 조금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글쓰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스터디에서. 학원 스터디라던가 뭐 단과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하시면 됩니다. 이론 공부를 잘못하시는 대표적인 경우가 참고로 저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수험생 때도 이론을 잘했고요. 합격하고 수습평가사 때 1년 동안 채점팀장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100에서 120분씩 채점을 했고요. 소속 전환되자마자 건방지게도 강의를 하기 했고요. 그리고 강의를 거쳐서 사무소 하면서도 강의를 했고요. 지금 법인 대표면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봤는데요. 이런 공부에 이제 가장 잘못된 점은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건 굉장히 좋은 토론의 주제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암기부터 할래 이해부터 할래 취사 선택 상관없어요. 저는 이해파인데 암기부터 한다 상관없어요. 고득점이 안 나올 뿐이지 어느 정도 점수 나옵니다. 제일 잘못된 이론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요것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출근이래. 출근이지. 독서실에 가는 거 우리 출근입니다. 출근하고 실무를 막 풀겠죠. 막 풀다가 점심 먹고 이론을 푸는데 하루에 300점씩 푸는 거야. 이렇게 막 푸는 거야. 이거 아무런 거 이런 거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냥 푸는 거죠. 막 푸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해봤자 14개월 정도잖아요. 그 중에 한 2달은 놀겠지. 일요일날 한 달에 한 2, 3일은 놀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공부 안 되는데 하면 또 되는 날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막 쉰단 말이에요. 대충 1년 남았어요. 그 아까운 시간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논문 뭐 나왔지, 다른 스터디에서 다른 학원에서 뭐 나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런 공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는 감정평가사 200명을 뽑아야 돼요. 뽑기 싫어도 뽑아야 돼. 180명 뽑고 싶어도 200명을 뽑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최소 법적 인원이 200명이니까요. 어떤 기준에서 뽑을 것이냐? 근데 룰을 만든 거죠. 그래서 1차는 다 했으니까 패스하고 1차를 합격한 사람, 전년에 1차를 합격한 사람,
싹 모아서 세 과목을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이 세 개에서 이제 200을 뽑고 다 면과락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보고 200을 뽑는 거죠. 오케이. 그 중에 이론이라는 과목은 결국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그냥 글로 쓰는 표현, 글로 쓰는 과목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방금 말한 금리나 부동산 시장 난 알고 있어.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설명할 거야. 내용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옛날에 무조건 한 번 이상 나왔던 원점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70%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아예 새로운 문제에 가끔씩 불이 타러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예외로 치고. 그 다음에 조금의 글쓰기 연습.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 기본 강의에 이 8주 동안 24시간이겠죠. 24시간 동안 우리 할 거는 요거예요. 랑 요거 할 거고 강론도 요거 할 거고 기출문제 풀이라던가 단과라던가 이제 스터디 때는 이제 요거 위주로 할 겁니다. 요거 위주로. 그쵸? 그냥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강사분들마다 실제 합격하신 분들마다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다 다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 공부 방법은 결국에 실무시가 좀 더 확보해주는 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론 공부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1차처럼 막 두문자 떠서 두문자 떠서 막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차는 무조건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하는 거는 무조건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드는 예시인데 감칙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제 그 조사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평가가 좀 시장가치 정의 있잖아요. 동산지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대상목의 내용에 대한 정통 탁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가는 고딩한테 10만원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외워 하면 다 외워요. 그게 무슨 시험이라는 거지. 출제자도 다 알고 있어요. 채점위원도 다 알고 있고. 우리 나이만큼 공부하신 분 교수님들이 그거 모를 거야. 얘 암기만 했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툭 던졌을 때 법적 근거와 논리적인 구조를 짠 다음에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거, 사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뭐 감칙 막 시장가치 정의만 이렇게 쭉 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랑 채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서서히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다 하셨나요? 지금 7시인데 배 안 고파요? 공부하실 때 식사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손실도 나고요. 뇌손실도 좀 납니다. 좀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 자, 이론에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자고요. 이론 같은 경우가 구조화를 시키고 짧게 명확하게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제 학원론을 들으시거나 감정평가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한 10번 넘게 받겠지만 오늘 또 할 거예요. 왜냐? 내 고객의 주 고객층은 거의 저를 처음 보는 동영상 매출이기 때문에 모니터 너머에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감정평가 이론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막 고부연계 용병사 막 해가지고 전혀 쓸데없고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 기본기를 이제 잡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는 알잖아요. 그쵸?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셨을 거고 1차 때 강사님들이 얘기했을 거고 맨날 땅 보러 다닌다 이렇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좀 감정평가사 잘 알잖아요. 그쵸? 일반인 분들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들은 감정평가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평가사랑 관련된 직업이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합격하셔도 설날이나 추석 때 갔을 때 할머니가 평가사 합격을 했음에도 뭐하고 사냐고 물어볼 것이고 막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번 물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땅 보러 다닌다 하거든요. 좀 더 간지나게. 만약에 땅을 보러 갔어요. 쉽게 설명해보세요. 쉽게. 자, 땅을 보러 갔어. 대상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죠. 본다. 그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지?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지세가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보죠. 그러면 이 행위가 뭐예요? 얘를 분석하는 거죠.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그냥 쉽게 나무라고 볼게요. 나무 몇 미터지? 그리고 얘 길이가 둘레가 얼마나 되지?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삼각함수 좀 기억나시는 분들 이것도 해볼 거고 코사인 사인 이거 해볼거 막 분석할 거예요. 얘가 뭐지?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갖고 이 땅이라 치면 면적이 얼마고 뭐 지목이 뭐고 이런 자료를 갖고 각종 법에 있는 방법을 쓰겠죠. 그럼 이걸 방법을 쓰겠죠.
그럼 뭐예요? 엑셀에다가 막 수식 막 써가지고 엔터 딱 치면 또르르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겠죠.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끝. 이론이 끝이에요, 이거. 감자평가 이론 끝이에요, 이게. 감자평가를 하는 모든 절차에 따른 모든 이 셋의 절차에 따른 절차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글로 쓰면 끝이에요. 근데 나름 우리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막 쓰잖아, 이렇게. 은어라 그러죠. 이게 뭐야, 이거? 감기. 뭐 아밀라스 근데 뭐야, 침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이구, 이 본다라는 행위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대상 확정이라고 그러죠. 혹은 대상 인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뭔지를 파악하는 행위예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라 치면 부동산이네? 이게 아니에요. 3층짜리네? 벽돌조네? 공부상 근생인데 주택으로 돼 있네.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는 과정을 대상 인식이라고 합니다. 실무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오케이. 분석한다는 것을 이따 한 다다음 시간 때문에 하겠지만, 부동산 분석은 그냥 일반 수요 공급 분석이 안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 분석 혹은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얘만 보는 개별 분석을 실시하게 돼요. 학원론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역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감칙에 나와 있는 방법은 3방식 6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자평가의 규칙상, 이건 모르셔도 돼요. 감칙상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가 됩니다. 끝. 감자평가 이론에서 시험은 한 7, 80%는 여기서 나와요. 끝이야. 별거 없어요. 쫄지 마. 전혀 안 쫄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대상 인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동산이 뭔지 한번 보자고. 부동산은 부동산이지. 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그쵸? 전문가들이니까. 감자평가 시험이 어려운 게, 평가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험생인데 마치 평가사인 것처럼 글 써야 된다는 문제야. 실무 조금 풀어보셨죠? 감자평가 실무. 내가 평가사가 아닌데 가격을 내고 있다고. 마치 평가사인 것처럼. 이론도 마치 부동산 전문가나 감정평가사인 것처럼 글을 써야 돼서 어려운 건데, 전혀 쫄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대상인식부터 볼까요? 대상인식을 우리는 부동산 등인데, 쉽게 해서 부동산이라 합시다. 동산 이런 거는 뭐 거의 시험 안 나오니까 부동산이라 할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택이네?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이 용도지역이 뭐지? 건폐율이 얼마나 되지? 용적률이 얼마나 되지? 왜 4층밖에 못 짓는데 왜 가보니까 5층이 돼 있지? 그쵸? 그 위성지도 봤을 때는 4m 도로였는데 가보니까 8m 도로 돼 있네? 어떻게 되지? 방금 말한 걸 조금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고요. 유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무형적으로 대표적으로 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층만 지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물리적으로는 5층일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의 간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임장조사라는 걸 또 필요하게 되고요. 가봐야 되는 거죠. 감칙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개별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따 이규시타 하겠지만 학원론 때 했겠지만 고부연계 용병사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놈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해야 돼요. 실무에서 나오는 것의 절반 정도가 요겁니다. 얘를 어떻게 파악할래? 너가 봤을 땐 어떤 놈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얼마야? 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 중요해지는 게 그겁니다. 이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나와요. 학원론에서 어떻게 나온다? 빈지, 공한지 이런 걸로 나오죠. 필지, 획지 이렇게 나오죠. 같은 부동산인데 물에 잠겼냐, 깎였냐, 사람이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용은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거 다 다른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놈인데도, 유형적으로 같은 놈인데도 무형적으로는 다른 놈일 수 있다. 요 정도만 나오지, 이론에서는 이걸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 부동산의 특성과 효용을 관련지어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쫄지 마세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오늘 할 거는 2교시 때 할 거는 이 부동산 특성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학원론 우리 했을 때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더 재밌어요, 이론이.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이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만의 수요 공급을 뽑아낼 수가 없게 되고 지역 내 구성 분자로서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다른 놈들과 뭔가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따라서 얘가 대상물건이라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동그란 안에 지역 안에 가격 수준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얘를 바로 분석하면 안 되고 바로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최유용 분석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방식6방법 쓰게 되고 시장 가치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둘씩 파생해서 들어가야 돼요. 나무 그 뭐냐 스킬트리라고 하나 그런 거 찍듯이 결국엔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차피 글로 나오면 그만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1교시만 2, 3교시 할 거 조금 말씀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이 순차적으로 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 행위, 대상을 인식하고 분석한 다음에 방법 뽑아내고 가치를 뽑아낸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감정평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부동산이나 지대로에 나오게 되고요. 3장부터가 감정평가 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뭐 개념, 의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최근에 문제가 기출문제 여기서 나와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감정평가 그냥 같이 추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나온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필요성.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부동산 매매를 해봤다거나 하다못해 월세라도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없어도 가치나 가격을 가늠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 나오고요. 호가 수준 막 매매 수준 나오죠. KB 부동산도 나와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클릭 10번만 하면요 이 동네에 엔간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평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제도라는 게 시장 기구에서 조금씩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 내년에 바로 수습해야 되는데 이거 말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의 유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시의적절한 문제인 거죠. 세 번째, 감정평가 기능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불이타라고 했던 윤리 정도가 작년에 나왔고요. 전문적인 니네 윤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상 20부터 감정평가 여기까지가 한 80% 정도 나오고 여기를 우리는 이른바 총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강론이 뭐냐 하면 강론은 요 부동산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관이 되겠죠. 이렇게 예컨대 강론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강론은 90% 이상이 해설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라고 있어요. 나중에 엄청 400~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내가 외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실 텐데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요렇게 해라 라고 나온 해설서가 있어요. 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토지, 건물, 그러니까 구분 건물, 공장, 재단, 영어권 이런 것처럼 각 물건별로 수험생 입장에서 해답이 나와 있는 그 해설서인데요. 그런 것들이 문제에 나와요. 물건별로. 그 다음에는 목적별로 문제가 나옵니다. 같은 물건인데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파트입니다. 총론도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총론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혼이 담긴 구라를 쓸 수 있어요. 혼이 담긴 구라, 거짓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데 그냥 막 아무런 요즘 말로 그냥 무지성으로 막 쓰는 거야. 근데 강론은요 모르면 못 써요. 자, 우리 학원으로 다 배웠죠. 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인 거 다 알죠, 우리 지금? 다 알죠. 공시지가 기준법 알죠? 막말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시험에 토지 감정평가 원칙 써라 하면 물었을 거야. 요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거의 90% 이상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혼이 담긴 구라는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다음번 시리즈 강론 시리즈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특성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감정평가 제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부동산의 특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더욱 쉽게 할 수 있겠네요. 학원론 하기 전에는 막 사람들을 제가 학원론이 16년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이론 딱 들어가면 막 소 때문에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장 가치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뭐 모래 어지러운 거죠. 저는 학원론이 시험에 과목이 들어온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론이랑 그 총론의 그 전반부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2차 시험에 맞게 조금 제가 핏하게 해서 바꿔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 이 세상에는 사람을 제외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부동산학이라는 게 있을까요? 동산학이라는 거 없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있을까요? 뭔가 물건 뒤에 학자가 붙으면 굉장히 특수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철도대 이런 거 있잖아요. 철도만 보는 특이하니까. 그럼 부동산은 왜 특이하길래 부동산 특성이라는 거 혹은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의 수준까지 가게 됐을까요? 요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부동산 특성이라든가 부동산 기초 개념은 거의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대답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인간들이 이 학문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쓰려고. 예외적으로 뭐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쓰려고 만들어요. 학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동산을 쓴다 혹은 부동산을 소유한다 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부동산학이 있을 수가 없겠죠. 과거 시대에는요. 보통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하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토지는 부동산 누구 거예요? 귀족 아니면 왕 거죠. 일반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쵸? 전쟁의 위험에도 계속 있었을 테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뭐 사회 조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 이제 계층들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임차료를 국가에 뭐 얼마 주던 어쨌든 간에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사실 돈 많은 사람만 소유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기존의 왕이나 봉건 시대에 있었던 그 틀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경제란 단어가 일본 단어긴 하지만 뭐 비스무리한 게 있었겠죠. 이코노미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부릅시다. 산업혁명 이후에 부동산 쓰려고 보니까 부동산 쓰려면 돈을 내놓으래. 돈을 달래요. 돈을 내겠죠. 뭐 소장료를 내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왜 100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요? 이 토지는 왜 2천만 원이지? 여기는 왜 1억이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쓰려고. 기존 제도에서 끝나고 부동산 쓰려고 보니까 돈 달래요. 그럼 이제 기존에 경제학이라는 거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 사고로 풀어가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그래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결국엔 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달라는 이 돈은 이거 아니냐? 이거 조금 그렇지만 시장에서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야? 호가니까 조금 높겠지. 요 정도로 파고 들어가는데 엄청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의 경제학적 사고에서는 풀 수가 없는 엄청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 이게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수요랑 공급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 성립 조건이라는 게 경제학 다 배우셨으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요 조건이 있고요. 공급이 있고요. 재화의 조건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셔서도 상관없습니다. 왜? 수요 조건 뭐야? 진출입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요자들이 있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고 공급자도 굉장히 많고 재화의 특성이 상당히 동질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병 시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수요자랑 공급자가 굉장히 많고 물병이라는 이 재화의 특성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불러가니까 부동산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은 유효수요죠. 돈 있는 사람만 수요인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공급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딱 하나죠. 심지어 재화도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개별성이 크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학문에서는 이걸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나 수요가 이상하고 재화의 특성도 이상한 놈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게 거쳐서 시장 가치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데 감정평가의 제도까지 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얼마인지 지적해줘야 된다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기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감정평가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쫙 이어지게 되면 이제 총론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부동산학의 특성, 부동산학의 이해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최초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을 쓰려고 돈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내가 쓰려고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뭐 하겠어? 당연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연구 분석의 목적은 왜 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부동산에 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왜 부동산 경제적 가치가 있지?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최초에 제가 감정평가 이론의 한 문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의의라 그랬어요. 왜 돈이 있느냐 라고 밝히려면 선결 문제가 뭐다? 부동산이 무엇인가? 부동산을 무엇인가를 두 글자 줄이 뭐죠? 특성.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과 부동산 학원론, 부동산 학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은 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1차 할 때는 그냥 고부연계 용분사, 뭐 부증성, 뭐 최유형, 뭐 농도의 다양성 최유형, 뭐 토지할당 이렇게 가는 게 하지만 2차 때는 요 정도까지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지를 풍부하고 아주 잘 쓸 수 있게 돼요. 요 정도까지 해야 5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의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복합개념 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3페이지에 법률적 측면 볼게요. 법률적 측면을 보게 되면 자 3페이지 중간에 있죠. 법적 측면 잘 봐야 된다. 그쵸?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측면은요. 공법상 제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차피 1차 때 관계법규에서 다 하셨으니까요. 이제 2차 이론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자 보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국계법. 그리고 지적법상, 구지적법상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지만 지목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까 대상인식부터 쭉 가서 이제 가치까지 간다 했죠. 이제 읽을 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다 끼워 맞추면서 이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용도지역 지목이랑 대상인식이랑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모르죠. 모르죠. 자, 배워보시겠어요? 자, 용도지역이나 지목은요 평가사실 시각이 아닙니다. 평가사실 시각이 아니에요.
시각이 아니에요. 평가사의 시각은 평가사 대상이 확정 인식 대상 확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용에 따라서 합니다. 용도 지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산 종류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목별로 혹은 행정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특히 용도 지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부동산의 분류로서 종류로서 종별과 유형으로서 분류한다 이겁니다. 대상인식이 평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2종 1주 뭐 일반 상업 이렇게 구분해도 우리는 어떻게 인근 지역을 구분한다. 구분의 경계가 다르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쭉쭉 나와서 이제 감칙 2조 13호부터 15호까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까지 간 논점이 이 논점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논점이죠. 자, 보시면 되고 사회적 희망 보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부동산 특성. 1차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특성 보시게 되면 일단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특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에 첫 번째 해 1회에 1번 문제가 부동산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 나왔네요. 그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가 외에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1회 1번에 나왔던 문제가 그겁니다. 9회 4번 고정성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개별성을 갖는데 이와 관련한 부동산 가격 원칙과 파생 특징을 설명하시오. 12회 2번 대체 이거 좀 어렵습니다. 12회 2번은 대체의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를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이 원칙이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술하시오. 이 20점이죠. 20점이면 목차 8개 나와야 되거든요. 8개. 바로바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잡아볼까요? 보통 20점짜리가 나오면 개설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정석적으로 가보자고요. 서 써주고 보통 서 본결에 이 서 본결에 이제 목차로 이제 구성으로 갑니다. 그죠? 어렸을 때 논술 해보시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요즘에 신문 기사라만 봐도 서본결로 나와요.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발표됐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개별성과 관련해 설명하래요. 그러면 설명하고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구조만 보자고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개네요. 그쵸? 그럼 본이 2개 나와야겠죠. 결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물어본 건 뭐죠?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 관련해 설명하래요. 개별성 관련해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네가 물어보는 대체 원칙이 뭔지 내가 알고 있고 개별성이 뭔지 알고 있다.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설명하래요. 관련성 써줘야겠죠? 목차만 잡는 거야. 아까 말한 구조.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 3방식이 어떻게 활용되냐요. 여기서 말한 협의의 가격은 임대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격입니다. 3방식이니까 공식 빼고 설명해 볼게요. 그럼 거사비가 나오겠죠? 원가법 나오고요. 수익환원법. 목차 8개 끝. 이렇게 잡고 내용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쉬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대체 원칙이 뭐죠? 학원을 다 했어요. 아주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거 조금씩 끄집어 줄게요. 대체 원칙이 뭐냐면 부동산에 효용간 대체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케이. 됐죠? 효용간 대체.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겁니다. 효용끼리 대체된다. 즉 조금 하고 개별성 뭔지 알죠? 다 다르다. 관련성이 뭐냐? 대체 원칙이랑 개별성이랑 뭐가 관련이 있죠?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개별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개별성이죠. 물리적으로 얘 다르고 얘 다른데 얘 개별성이 큰 재화이지만 각각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효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신림동 1-1번 주택과 신림동 1-1번 원룸과 신림동 1-2번 원룸은 물리적으로는 개별성이 굉장히 큰 재화이지만 효용 1-1이나 1-2나 내가 원룸 사는 거 비슷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잠을 자는 효용 독서실에서의 거리 비슷할 거 아니에요. 효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니까 사례 선정에서 비준할 수 있게 되고요.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시장에서 표준 임대료 갖고 환원 돌릴 수도 있게 되고 끝.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해서 첫 번째 우리 지금 기본 단계니까 대체 원칙이 뭔지 개별성이 뭔지 요 2개만 가져가죠. 요번 시리즈 1에서 그쵸? 요 2개만 일단 가져가자고요. 이걸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고 목차화 시키는 건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스터디 있다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아까 제가 뭐 고부정계 용변수 다 아시니까 그래도 안 할 순 없으니까. 자, 아까 했던 거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학자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얘를 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그래서 얘를 인간이 해석하려고 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팩트만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해봐요. 팩트. 우리가 뭐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팩트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을 봤을 때 가장 팩트가 뭐예요? 안 움직이죠? 고정성. 또 팩트 뭐 있어요? 부증성. 늘어나지 않죠? 또 뭐 있어요? 우리보다 무조건 오래 살 거죠? 영속성이겠죠. 또 뭐 있어요? 아까 말한 개별성이 있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더라. 그래서 크게 4개 정도를 이제 정리해 왔습니다. 팩트, 물리적 팩트.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연 특성. 그래서 땅에 붙어 있고 안 늘어나고 오래 갈 것이고 다 다르다. 요 가장 쉬운 팩트들만 연결해 놨고요. 자,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특성을 정리하는 것조차 왜 한다고? 쓰려고. 유즈. 쓰려고 하는 거죠. 누가 써요? 부동산은 공룡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전시대도 똑같았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궁금하냐고. 왜? 내가 궁금하지. 어떤? 사람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쓰려고 하는 사람이 궁금해요. 그래서 야, 그럼 인문적 특성도 해보자 해서 나오는 게 인문적 특성입니다.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를 쓸 때 한 토지에 한 가지 이용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론상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어요. 합법적인 내용에서 안에서는.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구나.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알아서 필지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것도 합치거나 분할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는 항상 늘 그 자리에 그 위치가 있는데 쓰려는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계속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놉니다. 별거 없어요. 끝. 일단 기본적인 특성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추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한 거는 요 자연특성, 고정성, 용병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에서는 답이 고정성이구나. 최유형이 나오면 부증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내용 자체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파생 특징까지도 안 나와요. 요즘에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서나 결이나 본론 조금 들어갈 때 물어볼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29의 2번처럼 29의 2번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시랑 하남시가 있는데 GTX가 뚫리는데 하남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요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하남시라는 거는 그 위치에 고정성을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는 것을 대체를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파생된다 이렇게 말씀되면 되거든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제 책이든 다른 사람 책이든 교수님 기본서든 간에 10번을 읽을 거니까 계속 읽을 거라서 조금 내용을 줄일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2차 때는 이 팩트를 갖고 이렇게 암기를 막 이해하죠. 근데 조금만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자연 특성과 이문 특성을 가르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갈리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딱 두 글자가 있어요. 뭐냐면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의 특성을 완화시킨다.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만약에 여기 나왔다면 완화시킨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은 늘어나지 않는데 부정성 볼까요 여러분? 땅은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용은 다양해지겠죠? 왜? 사람과 문화는 계속 바뀌면서 성장하니까. 옛날에 잠실에서는 잠업을 하던 데가 잠실을 하죠. 옛날에는 그 정도 이용밖에 없었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잠실에 롯데월드라는 곳도 생기게 되고 여러 아파트들과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단지가 생기게 되고 석촌호수라는 엄청 이쁜 것과 벨리고민가 벨라고민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문적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땅은 늘어나지 않지만 사람이 쓰는 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 특성 중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을 수 있어요. 다 이을 수 있어. 사랑의 짝대기처럼 다 이을 수 있어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편하게 기술 될 정도면 조금씩 실력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걸 왜 궁금해한다? 일반 경제제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왜? 보시게 되면 4페이지에 경제학에서는 일반 물건을 분석할 때 다수의 수요자랑 다수의 공급자 그리고 동질적 재화를 갖고 분석하게 되는데 대상 인식을 했고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수요랑 공급으로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팩터들이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팩트들만 정리해 보니까 자연적 특성에는 고부 연계가 있고 이물 특성에는 용병사가 있더라.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페이지 볼까요? 자연적 특성. 첫 번째 고정성. 고정성에는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던 특성. 가장 본질적이며 부동성이라고 하게 된다.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이란 토지는 노동이나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그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재생산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성이다. 토지에 있어서는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칙상 원가법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조성원가법이라 해가지고 할 뿐이지. 자, 됐고 넘겨볼게요. 세 번째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란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의 경과나 이용 등에 의해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땅 문서를 줘라. 나도 그럴 거예요. 같이 증가가 되는. 아무튼 네 번째 졸리시는 것 같아서 좀 드립 쳐봤어요. 그 제 강의의 장점은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졸릴 때쯤 이제 드립 치는 거거든요. 막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제 강의 주 매출원인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스피커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에는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세 토지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 자, 그쵸. 그래서 우주에 이 공간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다 다르다. 그런 거죠. 그 개별성 때문에 사실 물론 부동산 감정평가도 그렇고 다 개별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고정성이랑 특히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다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이 위치는 여기밖에 없죠. 합계급한 건물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도 위치가 똑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버리는 게 나왔어요,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쵸. 난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메타버스, 재밌는 게, 최근에 메타버스 감정평가 막 이런 얘기도 막 물어봐요. 제 친구 중에. 그래가지고, 그건 사기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친구가, 너 같은 놈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러더라고요. 걘 돈 벌었어요. 저 같은 비관론자들은 돈 못 벌어요, 원래. 그렇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 있는 강남구도 엄청 떡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물적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합불가 가능성,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거는 다 해결로 하셨고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최유용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용도 다양성이 있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노조까지 다 파고드니까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최유용이랑 연관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 논점이 어디까지 가냐면 토지세가 정가가 100% 다 안 일어난 이유까지 가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만 썼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주택에 세금을 100% 물려요. 그럼 이 땅을 주택으로 안 쓰겠죠. 공업용으로 쓰겠죠. 공업용에도 뭔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용이 이전될 뿐이지 세금 비싸게 거칩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1교시 요 정도까지 딱 하고 귀신같이 딱 50분 시켰죠. 10분 딱 쉬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